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시장 상황이 참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급격한 하락세가 추가로 확인된다라기보다 이 39,000달러대와 41,000달러대를 오르내리는 그런 박스권 장세가 보는 사람을 답답하고 또 불안하게 만들기 충분한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단기 반등 이후에 약속이나 한 듯 이번에도 조정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크립토에드의 경우에는 이번 조정 과정에서 45,000달러 지지가 중요하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 구간 전후를 오르내리고 있어서 어떻게 정리가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인데스크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주봉 종가가 40,000달러 위에서 마감이 돼야 상승 반전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거라는 분석을 제시했고, 코인게이프의 경우에는 행여 39,000달러가 깨질 경우에는 다음 지지라인으로 35,000달러 부근까지 리테스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지금 얼마나 예민한 구간에 비트코인이 자리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에 현지 시간으로 4월 15일에 옵션 만기가 또 예고돼 있습니다. 리플 소송 소식과 관련해서는 오랜만에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소송 상황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갈링하우스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블록체인 위크 서밋에 참석해서 CNBC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소송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 15개월 전에 소송이 시작됐을 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양반이 이렇게 소송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 입을 털을 때는 대체로 소송이 분기점에 접어들었거나 그러기 직전일 때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법원의 배심원 판결을 공식 요청한 뒤에 또 법원에서 SAC의 DPP를 무력화시키는 확인을 한 번 더 한 뒤에 이 같은 발언을 하면서 여러 생각거리들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요즘 금리 인상 이슈가 워낙 핫하다 보니까 미국 연준 이사들은 순번 정해놓은 것처럼 돌아가면서 빅스텝에 대한 언급을 내놓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지점은 중국은 여러 통화 정책을 활용하면서 금리 인하 등 통화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데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구촌의 한쪽에서는 돈줄을 엄청 조이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돈줄을 엄청 풀려고 하고, 이 돈줄을 적극적으로 풀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라는 중국 정부의 정책적 행보가 이 투자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 역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트코인과 리플 상황 먼저 살펴본 뒤에 거시적 경제 측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미 있는 지점들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말 그대로 좁은 범위 안에서 박스권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필 아주 예민하게 지목된 구간 근처를 아슬아슬하게 오르내리고 있다 보니까 과연 40,000달러 위에서 반등 모멘텀을 구축할 수 있을지, 아니면 35,000달러에 자리한 다음 지지선을 한 번 더 리테스트할지 여러모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6포인트 빠진 22를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극단적인 공포 단계로 악화됐습니다. 역시나 투자 심리는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41%대 중반에서 오르내리는 상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범위 내 움직임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기술적 지표들은 중립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은 이번 주에 40,000달러 수준에서 오르내리면서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 불확실성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주에 8% 하락했지만 지난 30일 동안 기준을 놓고 보면 약간 긍정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기술 지표는 중립적이지만 단기 매수자는 올해 초에 발생한 것과 비슷한 35,000달러에서 37,000달러 지지 영역에서 활성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MACD 지표에 따른 모멘텀 신호는 주간 차트의 경우에는 플러스, 월간 차트의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이건 평균 가격 변동성이 20%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가격 변동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간 차트에서 현재 35,000달러 부근에 자리한 100주 이동평균의 추세 지지는 중요한 척도인데, 매수자는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수준 이상으로 유지를 해야 한다.
200일 이동평균 부근인 46,800달러에는 강력한 저항이 있다. 현재로서 강세 역추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주간 가격이 4만 달러 위에서 마감돼야 한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코인게이프의 경우에는 39,000달러가 붕괴될 경우에는 다음 지지선이 35,000달러에서 37,500달러 구간이 될 거라고 지목했습니다. 코인게이프는 비트코인 가격이 4만 달러 심리 지지선을 상회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50일 지수이동 평균인 42,68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음 목표는 200일 지수이동 평균인 44,700달러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39,000달러 주요 지지선이 붕괴될 경우에는 37,500달러에서 35,000달러 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과연 4만 달러 위에서 주간 마감을 하면서 상승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35,000달러 한 번 더 찍고 올라서게 될지 여러모로 기대와 우려가 함께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조금 우려를 더 키우는 상황도 존재하는데, 이번 옵션 만기일의 곰 세력이 41,000달러 이하에 집중적으로 풋옵션을 배치해놨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는 황소 세력은 6억 1,500만 달러 규모의 금요일 비트코인 옵션 만료 전에 41,000달러를 회수해야 한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작은 안도 랠리를 펼쳤지만 41,000달러를 확보하는 것이 현재 매도세가 끝났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4가지 시나리오 상황을 분석했는데, 이론적 상황만 놓고 보면 곰 세력이 엄청 미쳐서 날뛰는 상황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먼저 39,000달러에서 41,000달러 사이에는 콜 950개, 풋 5,400개로 이렇게 정리가 될 경우에는 곰 세력이 1억 8천만 달러 정도 이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41,000달러에서 42,000달러 사이에서는 콜 1,500개, 풋 3,950개로 곰 세력에게 1억 달러 유리합니다. 42,000달러에서 43,000달러 사이에서는 콜 1,850개, 풋 3,300개로 곰 세력이 6천만 달러 이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43,000달러에서 45,000달러 사이는 콜 2,700개, 풋 2,800개로 곰과 황소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곰 세력 입장에서는 1억 8천만 달러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지 시간으로 4월 15일 비트코인 가격은 41,000달러 아래로 압박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황소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43,000달러 위로 밀어 올려야 하는 그런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4만 달러 사수에 꽤 어려운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옵션 만기 상황이 어느 정도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이런 상황 자체가 곰 세력의 승리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겁부터 먹을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 우려 상황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차분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리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파리 블록체인 위크 서밋에 참석해서 시원하게 입을 좀 털어줬습니다. 그는 CNBC와 길바닥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리플 소송은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 15개월 전에 소송이 시작됐을 때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승소하지 못한다라면 그건 많은 문제가 있는 거다. 미국 암호화폐 산업에 부정적인 일이 될 것이다. 리플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 암호화폐 산업의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의의 바퀴는 매우 느리게 움직인다, 이렇게 말하면서 법원의 소송 진행 상황이 다소 지리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점도 함께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에 갈링하우스의 멘트가 주목받는 것은 단순히 소송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소송 상황에 대한 언급을 내비친 것 때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소송 승소를 직접 이렇게 표현으로 못 박으면서 리플이 지금 바라는 것은 합의 수준으로 적당히 이번 소송을 빨리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승소라는 점을 아주 명확히 했다라는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슨 이 전현직 CEO 두 사람이 최근 법원에 100페이지 분량의 입장문을 각각 제출하면서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사건이니까 배심원 판결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수세에 몰릴 대로 몰린 SEC를 향해서 합의고 나발이고 배심원 판결로 깔끔하게 끝내자, 이렇게까지 자신감을 드러낸 상태에서 리플 CEO가 우리가 승소 못한다면 블라블라블라 이렇게까지 언급을 한 겁니다.
리플은 현재 5월 약식 판결을 기대하고 있는데 SEC는 물론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리플 측이 배심원 평결까지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이런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4월에 리플 소송이 합의의 물꼬를 찾게 되더라도 합의를 원하는 쪽은 리플이 아니고 SEC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석연치 않은 소송 제기와 더 지저분한 그 뒷배경들이 하나둘 세상에 등장하면서 SEC가 과연 정상적인 규제권을 행사하고 있는가, 이런 본질적인 부분에까지 의문을 갖게 만든 그런 상황이고, 급기야 XRP 홀더들이 나서서 제이 클레이튼, 윌리엄 힌먼 이 미친 인간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상황이 아주 흥미진진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번에 갈링하우스가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것들 중에 꽤 의미 있는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XRP가 왜 증권일 수 없는지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XRP를 리플의 증권으로 결정한다라면 우리는 XRP를 보유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SEC는 모든 주주들의 정보 파악을 의무화하고 있다. XRP를 소지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쟁점을 한 번 더 부각시키면서 아무리 양보해도 적어도 최소한 XRP는 증권이 아니다, 증권일 수가 없다, 이런 결론 도출이 얼마나 상식적이고 논리적인지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블록체인 기술의 현실인데, 여기에다가 이 100년 전에 만들어진 하위 테스트를 기준이랍시고 적용해서 이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고 그래서 증권일 수밖에 없다, 이런 SEC의 논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좀 더 감정을 개입해서 감각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얼마나 개같은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건지 너무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무튼 소송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홀더분들은 조금 더 시간의 흐름을 즐기시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 금리 인상 이슈가 워낙 핫하다 보니까 연준 이사들이 돌아가면서 빅스텝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금리 인상 속도는 경제 흐름에 달려있지만 다음번에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차 대조표 축소는 5월에 결정이 나면 6월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라일 브레이너드가 며칠 전에 밝혔던 내용과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라는 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이미 연준의 정책적 대응은 늦어도 너무 늦은 것이 확인되면서 연준의 정책 대응 능력이 도마에 오른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방향성을 중국 쪽으로 돌려서 바라보면 중국 정부는 지속적인 유동성 확대에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각국 정부가 금리 인상을 서두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금리 인하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하이 전면 봉쇄로 중국 경기가 심각하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물 경제 안정을 명분으로 삼아서 돈을 풀려는 스탠스를 아주 명확하게 내보이고 있는 겁니다. 통상 중국이 사용하는 통화 정책 수단은 크게 세 가지 정도입니다. 먼저 지금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게 지급 준비율 RRR이 있고,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인 대출금리 MFL, 또 기준금리에 해당하는 대출 우대금리 LPR,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현재 4월 15일에 대출금리 MFL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지급준비율 역시 완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4월 18일 GDP 발표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GDP 급락이 수치로 나타날 경우에 20일에는 기준금리 인하까지도 단행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돈줄을 일단은 조일지 몰라도 중국에서 돈줄이 풀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시장에는 나름의 유동성 확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시장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얼마나 안기게 될지도 주목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주 내내 참 시장이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걱정을 안겨주는 소식도 있고 기대감을 또 안겨주는 그런 소식들도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흥미진진하고, 나쁘게 말하면 살얼음판 걷는 것 같기도 합니다. 쉽지 않은 상황일수록 여러 소식들 잘 챙기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